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정부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시민들의 문의가 몰려서 관련 홈페이지와 대책본부 전화가 종일 마비 상태였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희생자들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숨졌다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긴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결국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압류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 추징금 환수에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이병모 씨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에 복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이 씨는 어제 재판에선 차명재산이 누구 것인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해당 병원을 긴급 조사했습니다. 병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 사장 측은 불법 투약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버닝썬과 경찰관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 씨가 현직 경찰관과 수입 중고차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강 씨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판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집주인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단지에서 소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중대형을 추월한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이곳. 하지만 안에는 어른용 운동기구 3개가 전부입니다. 주택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이 놀이터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다는 정부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대로 매우 거셉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시민이 2,000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기술적 결함이 지적됐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유발 지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역시 묵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관리 매뉴얼도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또 땅속에 단층대가 있는지도 모른 채 바로 그 위에 구멍을 뚫고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원전이 몰려있는 영남 지역 단층 지도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줄을 이어서 지금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은 조금 오래 좀 지체를 하셔야 돼요. 포항 범시민대책본부의 전화는 하루 종일 통화 중이었습니다. 답답한 시민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뒷방의 벽에는 완전히 벽이 넘어져 버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이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발표가 나자 나도 소송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됐습니다. 기존 소송 참여자가 1,300명가량이었는데 오늘 하루에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안 근처에 위치한 이 공장에선 지진 때문에 철판 절단기가 멈췄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사무실도 지진이 났을 때 그대로입니다.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당시 기업들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냥 지열발전이 원인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하자. 소송이라든지 뭐 대책을 세워가지고. 포항시는 현행법으론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우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흥해 지역에 재건 수준의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업은행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금융 지원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당 업체 대표는 보고서가 나온 지 2달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결국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1년 4월 작성된 산업은행 내부 보고서입니다. 강만수 당시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열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겁니다. 선진국보다 시추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 지열 자원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당시 보고서엔 모니터링 기술이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지열 발전은 유발 지진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밀한 모니터링 기술이 요구됩니다. 결국 산업은행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 포항 지열발전업체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넥스지오 대표는 안정적인 금융 조달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박재환 기재부 장관은 자원 개발에 관한 면책 규정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볼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 확보는 전쟁이다. 정부도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문제가 된 지열발전소 측은 이른바 신호등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근처에서 아무리 작은 지진이 일어나도 즉각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진 규모가 좀 더 크면 물 주입도 즉각 중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63차례나 지진이 있었지만 이 매뉴얼대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주관사가 2015년 12월에 만든 내부 문건입니다.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 사례를 참고해 만든 신호등 매뉴얼이라고 소개합니다. 규모 1.0 수준의 작은 여진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포항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관련 기관과 포항시에 보고하고 물 주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1월 해외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도 자신들은 강화한 매뉴얼을 적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신호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진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던 웹사이트는 아예 없었습니다. 포항시는 63차례 지진이 나는 동안 지열발전소로부터 통보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2.0에서 3.0 사이의 지진이 났을 때 운영을 중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7년 4월엔 규모 3.1의 지진이 났는데도 물주입 중단이 아닌 배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주관사 측은 자신들은 감독기관에 보고는 충실히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신호등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고장났는지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가 진행됩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어제 정부 조사단은 지열발전소 측이 단층대 바로 위에 구멍을 내고 물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땅속에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지열발전을 추진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인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단층 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물 주입량에 비해서 지진 규모가 큰 거는 단층대에 직접 물을 주입한 것 같다. 단층을 잘못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동안 국내엔 450여 개의 활성 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은 학계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층 구조를 파악 못한 개발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은 양산 단층이 살아있는 데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 폐기물 처리장이 모여 있어 단층 파악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차례 지진 피해를 겪고서야 움직였습니다. 832억 원을 들여 전국 단층을 모두 조사하기로 하고 2017년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지도는 2036년 완성됩니다. 하지만 영남권 지도는 우선적으로 내후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활성단층이 발견되면 원전을 비롯한 건물 내진 설계나 내진 보강 작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땅속 지도 때문에 땅밖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조사단은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 영남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센 가운데 또 하나의 어두웠던 과거가 진실을 찾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이른바 여순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 사건은 같은 해에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을 때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을 제주로 보내서 도민들을 진압하라고 했으나 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이 군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이 형장에 이슬이 됐죠. 오늘 대법원이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순분자로 낙인 찍혔던 민간인들이 71년 만에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1948년 일어난 여순 사건은 당시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군은 이들을 반란군이라며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도 학살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관사였던 장모 씨는 순천역으로 출근하다가 동료들과 체포돼 끌려갔습니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체포 22일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총살됐습니다. 수사 기록도 판결문도 없이 사형 판결 집행서만 남았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 씨를 비롯해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 씨 등의 체포 연행 사형 과정이 위법해 보이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확실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심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체포 감금했다며 이들의 연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법관들은 군경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 판결 등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형 판결로 사망했는지 확실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남녀, 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를 제거하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 경고문의 일부입니다. 여순 사건 중에 벌어진 민간인 처형은 국가의 학살이었다는 것이 이미 10년 전 진실화해위원회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명예회복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은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내리고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녀, 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 불순분자를 제거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경고가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는 게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2009년 위원회가 확인한 순천의 희생자만 439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49년 11월 12일 전라남도가 발표한 자료는 11,131명입니다. 전남 지역 전체와 전북 남부 지역, 경남 서부 지역.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모두 5개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충분히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검찰이 공매에 붙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오늘 결국 팔렸습니다. 그동안 5차례나 유찰된 끝에 마지막으로 열린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온 것입니다. 낙찰가는 당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들어와도 전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980억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도 또 다른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입니다. 공매에 나온 전두환 씨 자택은 서울 연희동의 토지 4필지와 건물 2채입니다. 전 씨가 살고 있는 땅과 집은 전 씨 며느리 소유고 나머지 땅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직 비서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매에 넘긴 뒤 석 달 동안 5차례 유찰됐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 집행이 어려운 데다 전 씨 측이 각종 소송까지 걸어놓은 탓에 투자자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마지막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으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매가 한 차례 유찰될 때마다 10%씩 최저 입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공매에 혼자 참여했고 보증금 5억여 원도 다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3년 별채가 경매에 붙여졌을 때는 전 씨 처남인 이창석 씨가 낙찰받아 전 씨 며느리에게 넘겼습니다. 오는 25일 매각 결정이 나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이 돈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 1,030억 원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연희동 집을 넘기더라도 98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오늘 연희동 집이 낙찰되긴 했지만 전두환 씨 측은 집을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집을 지키겠다면서 여러 건의 소송도 벌이고 있죠.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팔아서 추징금을 받아내려면 이런 걸림돌들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낙찰자 역시 이렇게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과연 누가 사들이겠다고 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자택을 산 사람이 돈을 모두 내더라도 당장 집에 들어가 살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긴 어렵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검찰의 압류와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전 씨 등은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의 재산이라며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하거나 공매에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전 씨 측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낙찰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집을 내놓으란 명도소송인데 적어도 1년 넘게 걸립니다. 이런 나쁜 상황들을 알면서도 낙찰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낙찰자는 120억 원대 집을 50억 원대에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수년간의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찰자의 신원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전두환 씨는 5.18과 관련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도 5.18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고 또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런데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지만원 씨를 이명박 정부가 지원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지만원은 MB 정권 때 받은 북한 자료, 통일부, 보안사, 국정원의 기밀 자료,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5.18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만원 씨는 5.18 유네스코 등재 반대 운동을 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꾸미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박 의원은 5.18 왜곡에 거액이 투입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만원 씨가 모 단체를 조직하고 전 중앙정보부 제주지부 부지부장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초기에 3억 4천만 원. 5.18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인물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만큼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이와 함께 JTBC가 공개한 5.18 당시 기관총 사망자 문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나왔습니다. JTBC는 5.18 직후 작성된 국방부의 검시 보고서를 통해 기관총 총격으로 시민 47명이 사망했음을 폭로했다. 정부와 국회는 5.18 진상규명 특위를 긴급히 구성하고 JTBC 유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 털어놨던 이병목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는 갑자기 유리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씨는 다스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작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석방 직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이병모 씨는 지난해 다스 자회사에서 돈을 빼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풀려난 뒤 바로 청계재단 사무국장직에 복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어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앞서 내놨던 불리한 진술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동산 등이 차명 재산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정에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겁니다. 공익재단인 청계재단에 유죄가 확정된 이 씨가 복직한 걸 놓고도 말이 나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팀은 오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약품관리대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병원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과 보건소 직원들이 성형외과 내부를 살핍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장소로 지목된 강남 성형외과를 합동 점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주로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기록이 제대로 적혔는지, 이 사장을 상대로 투약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겁니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프로포폴 투약 의혹 때문에 그럼 공식 입장이 없으신 거예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병원은 오늘 오전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확인 절차를 통과한 손님만 들여보냈습니다.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이렇게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부진 사장은 불법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치료를 몇 번 받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호텔신라 주주총회 날이었는데 이 사장은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온 이부진 사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사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떠난 뒤에야 호텔신라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사장이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한 달에 2번 이상 불법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으로 분류되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2016년 해당 성형외과에 몇 번 간 건 맞지만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왼쪽 다리에 화상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이른바 안검하수 수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호텔신라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경찰은 당초에 내일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했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광역수사대 마약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나선 이유가 주목되고 있는데 경찰 움직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하고 있는 신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그렇게 급하게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문제 성형외과가 있는 청담동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를 상대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앞서 따로 받은 첩보는 없었고 아직 내사 등 수사를 착수할지에 대해서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프로포폴보다는 최근 승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종 환각제 등에 대해서 더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만 봐서는 오늘 그렇게 막 나서는 것이 좀 의외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팀 여기가 나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수사당국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 경찰은 오늘 오전에 이 강남경찰서 마약팀에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내일 오후에 강남보건소와 합동조사를 하는데 이부진 사장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의혹이 제기된 2016년 9월쯤에 이 병원이 어떻게 마약류를 관리해왔는지를 주로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맡기로 했다면서 예. 곧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에 사전 내사 단계를 거친다든가 그 정황 같은 것을 좀 파악한 뒤에 이렇게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긴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전에 정황 같은 것을 좀 어제 오늘이라도 좀 살펴봤다라든가 이런 건 좀 있나요? 예, 저희가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부진 사장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제보자로 나선 간호조무사의 증언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오늘 현장 조사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대장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또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예. 아무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광역수사대까지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요 경찰의 의지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강남 클럽과 승리, 정준영 씨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경찰은 마약 수사에 대한 강조성을 더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부진 사장의 경우에는 이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들어가는 데다가 이 재벌 3세로 사회 유력 인사라는 점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찰이 더욱더 신속하게 진상규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는 그러면 당장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먼저 확보한 병원 서류들을 분석을 한 뒤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직접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혐의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사장을 직접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강남 클럽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법원의 취재 기자 연결하죠. 이수진 기자, 정준영 씨 구속 여부 언제 나옵니까? 네, 법원이 정 씨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단체 카톡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 씨는 오늘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검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네, 정 씨는 현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뇌물과 관련한 혐의가 추가됐다면서요? 네, 앞서 최 씨는 3년 전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언론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단속을 했었던 경찰관으로부터 최 씨가 없던 일로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뇌물을 제안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강남 클럽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레나의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네,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 그리고 이름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 임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실소유주 강 씨가 아레나의 100억 원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중간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로부터 수입 중고차를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전직 경찰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판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났을 때였습니다. 현직 경찰관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선 유착이 의심되는 문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닝썬 측의 요청을 받은 강 씨가 강남경찰서 A씨에게 사건을 청탁해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있기 1년 전쯤 강 씨로부터 아우디를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강 씨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팔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 이전부터 A씨와 강 씨 사이에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A 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구매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이 사건 한 달 전부터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약 6시간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입니다. 중국 동포 박모 씨 등 3명은 이곳에서 올해 1월 초부터 함께 살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캐리어 3개인가 4개인가 끌고서 와갖고 당일 입주로 바로 입주하신 거고요. 4개월 계약 조건으로. 이들은 지난달 16일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피의자 김모 씨가 올린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김 씨는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원을 뽑는다며 불법 체류자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김 씨와 공범들은 3번 만나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인 지난달 25일 오후 6시 10분쯤 이들은 사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챙기고 곧바로 중국 칭다오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한 뒤 오후 11시 51분쯤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김 씨는 이희진 씨 부모 집에서 훔친 5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맡긴 돈이라며 2억 5천만 원을 오늘 경찰에 반납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를 민방위 훈련 수준으로 구축해서 이르면 올 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 방안을 설정하는 것인데 가장 극심한 경우에 민간 차량 이부제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에도 효과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단계별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 수준의 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단계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짜는 겁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만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 같은 매뉴얼은 이르면 올 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수도권의 대기 오염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000억 원을 들였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입니다. 오염의 원인은 석탄 난방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인민일보는 누구도 자기만 옳다 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리 측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석탄, 공장, 자동차, 공사장 먼지가 대기오염원의 90%를 차지했다. 인민일보가 1면과 7면에 걸쳐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넘는 오염물질 배출과 불리한 기상 조건, 산화물을 만드는 2차 반응이 미세먼지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오염의 뿌리는 배출이고 대기 중 변형이 심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1천억 원을 투입해 200개 연구기관이 진행한 연구 결과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인근 서남부 등 공업지대의 오염원이 대기오염 원인의 60에서 70%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주변과 상관성이 높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왕수샤오 칭화대 교수는 베이징은 다른 도시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영향을 준다며 누구도 자기만 옳다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장은 인민일보에서 각 지역 스스로 오염물 배출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지역 간 상호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영향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올 들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이었던 날이 35일에 달했습니다. 좋음이었던 날은 딱 하루였다고 하는군요. 이토록 대기질이 나빴지만 정작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나오는 시내 공사장은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공사장 밖으로 나섭니다. 바퀴가 일으키는 먼지로 온통 뿌였습니다. 먼지 봐라. 차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사장 뒤로는 지하철 역사와 아파트가 보입니다.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바퀴를 닦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공사장. 바퀴를 닦는 세륜 시설이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철도가 여기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모래에 가득 차 있는데요? 이날만 25.5톤 트럭 368대가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를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먼지를 막을 덮개도 벽도 없습니다. 공사에 쓸 흙 15,000톤이 무방비로 방치된 겁니다.
이날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29곳이 미세먼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나오는 걸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평수가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조망권 등을 감안했던 건데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뀐 데 대해선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공개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더 넓은 집보다 공시가격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상가동 21층 59제곱미터 공시가격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72제곱미터보다 1,300만 원 높습니다. 공시가격을 정한 한국감정원은 59제곱미터 집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은 물론 전문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똑같은 평수 몰라도 30평보다 더 비싼 건 좀 안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부동산학 이론과 감정평가 이론 모든 계량 모형에서 발견되는 이 현상은 면적이 제일 가격 영향 요인 중에 큰 것이고 최근 이 아파트 시세나 실거래가를 봐도 72제곱미터가 59제곱미터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쌉니다. 주민들은 평가 기준이 올해 갑자기 바뀐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진 줄곧 59제곱미터 공시가가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가격 역전은 한강이 덜 보이는 동에서도 나타나 조망권 자체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30층인데 소형의 공시가격이 중대형보다 높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반면 125제곱미터는 6억 8,100만 원입니다. 면적이 더 넓지만 400만 원이 낮은 겁니다. 하지만 시세는 넓은 평수가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매주 가격 동향 조사로 시세를 파악합니다. 여기에 조사 담당자들이 층과 구조, 조망, 소음 등을 파악해 가격 산정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어떤 변수가 얼마만큼 가중치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준이 모두 공개되면 다툼이 늘어나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사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스쿨버스 운전사가 51명의 학생들을 납치해서 버스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 학생이 몰래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형 참사는 면했습니다. 이 범인은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한희 기자입니다. 까맣게 타버린 버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대피하는 중에도 진화 작업은 계속됩니다.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에 있는 한 중학교 스쿨버스입니다. 세네갈 출신의 운전사 오세이노 씨는 학생 51명을 납치했습니다. 휘발유와 라이터로 위협해 휴대폰도 빼앗았습니다. 학교가 아닌 밀라노 방향으로 틀면서 약 40분간 달렸습니다. 그 사이 한 학생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으로 몰래 신고했습니다. 대규모 학살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도된 리나테 공항에 닿기 전에 경찰의 차단막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버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을 대피시켜 전원 구출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Voleva compiere questo gesto dimostrativo per i morti nel Mediterraneo. Questo è quello. 구출된 한 학생은 현지 언론에 범인이 이탈리아에 오려다 바다에 빠져 숨진 딸 3명에 대한 복수를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중해를 건넌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인 이탈리아는 항구 봉쇄 등 반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인을 납치 방화뿐 아니라 테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한 라이온에어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긴급 교범까지 찾아보면서 비행기 앞부분이 자꾸만 내려가는 걸 막아보려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737 맥스 기종의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이륙했습니다. 자카르타 인근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였습니다. 이륙한 지 2분 만에 조종석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부기장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기내 컴퓨터가 비행기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에 따르면 기장은 부기장에게 긴급 교범을 펴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잡아당겨 비행기를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10여 분간 컴퓨터는 30여 차례 비행기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습니다. 기내 컴퓨터가 비행기의 앞부분이 들린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때마다 조종사들은 고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외신은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기장은 침묵했고 부기장은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군데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석수 둘을 놓고 다투는 것이지만 각 당은 이번 선거에 작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경남 통영 고성의 후보들은 새벽부터 유세에 나섰습니다. 누나 맞춰줘 보이소. 좀 된대 한번 안아주라 진짜.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엔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능하고 불안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 정의당은 수성에 나섰고 많은 시민들께서 창원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직권을 내줄 수는 없지 않냐. 그 적임자가 여영국이다. 자유한국당은 최대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경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실체는 좌파 연합입니다. 창원 성산 지역의 대표적인 시장인 반송시장입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지도부 모두 이곳을 찾아서 유세를 했습니다. 창원 성산은 17대 이후 한 번을 제외하곤 전부 민주노동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와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남은 경영학 전공임에도 한미연합사의 통신병 보직을 받았고 둘째는 49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주목받는 것은 두 아들이 병역을 치른 시기가 조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때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조동호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 5월 공군으로 입대해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한미연합사 내 공군 7명 가운데 통신병 보직은 조 후보자의 장남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어학병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 통신병이라는 보직은 통상 전자전기 또는 정보통신 전공자들을 선발한다며 경영학 전공자는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시기에 국방부 고위정보화 책임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각 군의 고위 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둘째 아들은 군 복무 시절 포상 휴가를 많이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4년 2월부터 1년 9개월간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휴가 98일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9일이 포상 휴가였습니다. 일반 병사 휴가 일수는 연가 28일을 더해 총 40일 남짓입니다. 조 후보자는 원래 4년 자문위원 임기입니다마는 6년간 자문위원에 있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파헤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장남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것은 국방부에서 자료를 받아 해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한국당 측 자문위원 3명이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측 자문위원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복원을 마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모레 일반에 공개되죠.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석탑의 몸체를 이루는 적심부가 원형과 달라진 데다가 탑의 위아래가 다른 방식으로 쌓아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225억 원을 들여 20년간 보수 복원 작업을 해온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국보 제11호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현존하는 가장 큰 석탑입니다. 겉보기엔 원형을 그대로 따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안쪽 사정은 다릅니다. 탑의 몸체에 해당하는 적심이 2층까진 반듯하게 가공한 돌로 3층 이상부턴 해체 당시에 나왔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들로 채워졌습니다. 탑의 몸체 위아래가 다른 형태로 일관성 없이 복원됐습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돼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계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계가 생략되고 돌 사이를 메워준 충전재의 성능과 안정성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의 구조 안정성을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쳤다며 지금까지는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는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생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나섰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지원생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서 대학 측의 징계와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취재진이 확보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입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9명의 이름과 함께 출신 고등학교가 적혀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기 5일 전입니다. 그런데 9명 모두 최종 합격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입시 전형에 참가한 평가위원은 모두 3명. 평가위원 A 교수는 경기 실적이 다른 학생 9명에게 만점을 줬고 이 중 8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위원 B 교수는 평가 마지막 날 학교 시스템에 접속해서 1분 만에 학생 6명의 점수를 올려줬고 이들 역시 모두 합격했습니다. 10분짜리 동영상도 평가 대상이었는데 B 교수는 1인당 평균 30초 만에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거기 126명을 70분 만에 심사했다라는 건데 이미 정해져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부실하게 했거나 이거는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평가위원 C 교수는 한 학생의 1단계 서류 점수를 5번 고쳤습니다. 42점에서 62점까지 오른 해당 학생은 결국 합격했습니다. 해당 평가위원 3명을 구성한 사람은 연대 체육위원장인 이모 교수, 교육부는 이 교수와 평가위원 3명, 전현직 운동부 감독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 수수 관련 정황에 대해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오후 중국 동부 장쑤성 옌청시의 화학공단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 중국 관영 CCTV는 메인 뉴스를 통해서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선 리히터 규모 2.2 크기의 인공지진도 관측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건물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벽을 지탱하던 나무들은 종이장처럼 날아갑니다. 놀란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중국 동부 장쑤성 옌청시의 천자강 화학공단 안에 있는 농약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폭발이 일어난 지 1시간여 만에 잡혔다고 현지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환경당국이 현재 오염 측정에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2.2 규모의 인공지진도 일어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국내 정유업체 2곳이 주한미군의 유류를 납품하면서 담합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1,400억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국내 업체 3곳이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5곳이 내야 하는 벌금과 배상금이 4,1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이 두 업체가 짜고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내 주한미군 측에 비싸게 정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30억 원 규모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곳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담합 시점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됐습니다. 세 업체 역시 당시 미국 정부에 2,670억 원가량의 벌금과 배상금을 내기로 하고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국내 업체가 이번 건으로 지불한 벌금은 4,100억 원에 달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모스크바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창선 부장이 19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챙겨왔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의 공조를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반북 활동단체 자유조선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훼손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열흘 전에도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외벽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낙서를 하기도 했죠. 최근 들어서 공개 활동이 부쩍 잦아졌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벽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떼어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액자가 산산조각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를 타도한다는 자막이 흘러나옵니다. 자유조선이라는 반북단체가 올린 35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자유조선은 원래 천리마 민방위로 활동했습니다. 탈북민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후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이후론 그의 아들 김한소를 안전한 나라에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남 살해 용의자가 석방된 지난 11일엔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담벼락에 김정은 타도 등의 낙서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 등을 가져간 사건의 배후에도 이 단체가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이트를 열고 활동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지와 구성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부산에서 맹독성 살충제를 바른 고기를 먹여서 유기견 등을 죽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마리가 희생됐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에 화가 난 주민이 남을 시켜서 벌인 일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개발 사업이 한창인 부산 강서구 하천변입니다. 이사를 간 주민들이 버리고 간 반려견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 이 개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잠복 안 쓴 날도 한 마리 더 가져가가지고 2-3마리를 가져갔어요. 이곳에선 지난 설 연휴 때 진돗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근에서 8곳이 이렇게 키우던 개를 도둑맞았습니다. CCTV에 잡힌 범행 장면입니다. 두 남성이 비닐하우스 옆에 차를 세웁니다. 잠시 후 트렁크에 개를 싣고 달아납니다. 개는 맹독성 살충제가 발라진 고기를 먹고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62살 김모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유기견과 반려견 30마리를 죽였습니다. 개 사체는 독사를 시킨 50살 정모 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들은 일당으로 15만 원씩 정 씨에게 받아 챙겼습니다. 유기견들이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망친 것에 대한 정 씨의 보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기견 잡다가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소유자 있는 개를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정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3월의 날씨는 1년 가운데 변덕이 가장 심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20도가 넘는 때이른 초여름 날씨라고 전해드렸는데 내일 아침에는 중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추울 텐데요. 대신 공기질은 좋을 거란 예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봄비가 그친 오후,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이 세지면서 구름도 발길을 재촉합니다. 날이 개는가 싶다가도 이내 다시 먹구름이 잔뜩 끼는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는 어제 3분의 1 수준, 바람이 빗자루 역할은 톡톡히 했습니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온 바람은 찬 기운을 품어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봄꽃은 이미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될 예정입니다. 서울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7도, 대전 영하 1도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5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온 꽃샘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져 다음 주 초에나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춥긴 하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토요일까지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중국산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생수업체 이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판매되는 생수입니다. 한 병당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가량입니다. 생수병엔 다양한 그림이 새겨져 있어 골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 이름이 특이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다. 업체 홈페이지 주소도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의 영문 표기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한 중국인이 남아공 가게에서 파는 생수를 보고 놀랐다는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빚어낸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반대가 아닌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업체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중국산이 찍혀 있다며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이름 붙이면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산 제품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2,600조 원을 넘어 세계 1위, 10여 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1대1로로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쌀로 만든 간편식이 아침 식사로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쌀 소비 확대와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 간편식 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 연령으로 아침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회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 10m 높이의 승용차를 매달고 운전석과 차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중장비 기사 A씨 등은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의 공사 현장에서 밀린 임금 3,700여만 원을 원청업체에 요구하며 3시간 가까이 시위를 하다 경찰의 설득으로 내려왔습니다. 구글 지도에 울산 태화강의 영문 이름이 야마토 리버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마토는 일본 중부의 도시 이름으로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구글 측에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구글 측에 빠른 수정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첨벙이란 제목의 수영장 그림을 그린 영국 작가 호크니의 작품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세계를 다르게 보는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작가는 1972년에 그린 예술가의 초상이 지난해 1,019억 원에 팔려 생존 작가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82살인 호크니 회고전은 내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7만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학교, 유치원에 몰려있고 일반 주택가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놀이터 상당수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주택가입니다. 이 빌라 여러 채가 모여 있는데요. 아이를 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가려면 저기 멀리 보이는 아파트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새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들 보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애들이 근처에서 킥보드를 타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놀게 되는데 아무래도 놀이터가 있어야지 애들이 좀 더 안전하고 놀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통제를 좀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인근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오면 이런 놀이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 걸음으로 5분이 넘게 걸렸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애들 데리고 가다 보면 한 15분 정도는 걸리는 편이고요. 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파트 측도 주민 이용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용 대상 주민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데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이용은 불가능하고요.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은 더 열악합니다. 동빙고동의 경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 놀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가는 데가 제일 가까운데 차 타고 10분 정도 걸려요. 전국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터는 7만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2만여 곳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이용 가능한 공원 안 놀이터는 1만여 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원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동이 100개가 넘습니다. 공원 놀이터가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원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었는데요. 쓰레기가 쌓이고 노숙자가 몰리면서 지금은 이렇게 아예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어린이 공원도 어른들만 있습니다. 바닥엔 막걸리병과 쓰레기가 뒹굽니다. 쪽방촌이 많잖아요. 지리적인 특성상 그 노숙인분들이 많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꼬마 애들이 혼자 이용할 수는 없고. 인근 3개 놀이터 중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한 겁니다. 주택가 아이들 다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네 타는데 줄 서서 타야 될 만큼 큰 애들이 뭐 자전거를 마음껏 타거나 공놀이를 마음껏 타거나 그런 것도 못하고. 인천의 한 어린이 공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지만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하지만 안에는 어른용 운동기구 3개 외에 어린이용 시설은 없습니다. 뭐 애들 기구가 뭐 있어 어른들 위주로 만드는 거 난 못 봐서 어린이 없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도로고 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놀이터 말고는 놀 데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라도 제대로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에 공부뿐만 아니라 놀이도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밀착카메라 임재영입니다. 목도, 등도, 허리도 한 번쯤 아파봤잖아요. 척추는 아파서 힘들거나 아프지 않으려고 힘들거나 바쁠 땐 관리를 못해서 힘들거나 그래서 세라젬은 집에서 누워서 매일 내 척추 길이와 굴곡도를 맞춘 척추 온열 의료기기. 척추 온열 의료기기를 내 생활 속으로 집에서 누워서 매일 세라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린, 아니 창씨 개명한 일본 이름 가야마린. 항일은 짧았고 친일은 길었습니다. 그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기미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몇 년 뒤에 변절하여 친일의 길로 나섰습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총독부 어용기관지 사장을 거쳐서 조선 임전보국단 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일파. 해방 이후에 그는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재판장에 선 그에게는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덕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이었던 자, 독립운동가를 가혹하게 고문하고 탄압한 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반민특위가 황망하게 해산되면서 그는 도리어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전쟁 시기에 공로를 세웠다 하여 3차례나 훈장까지 받았고
지금까지 훈 포장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니 그의 일생은 명예롭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반민특위가 억지 해산된 지 올해로 70년. 그 이름은 정치의 언어로 옮아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논란이 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의 그늘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더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사지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찢어달라. 그리하여 민족의 본보기로 삼아달라. 그의 본심이 정말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그의 참회가 회자되는 이유는 적어도 재판장에서의 그는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눈물로 참회했기 때문이겠죠.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자들, 특위가 해체됨과 동시에 그들은 긴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을까? 그러나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으니 함께 재판해봤던 이광수가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한때의 가야말인 최일이는 다음과 같이 일갈하였다고 세간에 전해지는데 원래 도는 말보다는 좀 정제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저녁 8시 55분쯤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또 정 씨의 카톡방에 같이 있으면서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버닝썬 클럽 내 폭행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장모이사와 클럽 아레나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가해자 용역경비원 윤모 씨는 영장이 기각돼서 곧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 하면 아직도 과거 스모그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오염된 공기에 시민들이 10,000명 넘게 숨진 사상 최악의 환경재해였습니다. 이후 런던은 석탄과 석유를 버렸고 지금은 청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상황에서다 시행하는 조치들이 일상이 된 영국을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런던을 상징하는 빨간 2층 버스입니다. 현재 전체 2층 버스의 30%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And the emissions was causing toxic air, so this is a good way to go, like, you know, to clean all the air in London. 블랙캡으로 유명한 까만 택시도 전기차로 변신 중입니다. As a London taxi now, you cannot buy the other diesel taxis anymore because you can only buy electric now. 런던 시내로 노후 경유차가 진입할 경우 하루 35,000원. 옥스포드 광장에 주차할 경우 4시간에 64,000원에 달합니다. 같은 시간 전기차 주차료는 1,200원에 불과합니다. 런던 시내 한복판 테이트 모던 미술관. 높다란 굴뚝이 과거 석유 발전소였음을 알립니다. 내부 이곳저곳은 아직도 화석연료 흔적이 보입니다. This stain here is a slight smell of oil. Can I smell directly or something? 석탄 발전소였던 배터시는 주상복합센터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5년 영국의 모든 석탄 발전소는 문을 닫습니다. 대신 전기를 만드는 건 재생에너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월니 익스텐션입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과 같은 해상풍력 터빈이 189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99%. 바람이 약해도 전기 생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I think in the older days you were talking 5 meters per second before these turbines had got in. It's now as low as 3. 세계 최초 석탄 사용국인 영국에서 에너지 정책이 급변한 건 1952년. 사상 최악의 환경재해로 불리는 런던 스모그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런던에서 오염된 공기로 숨진 사람만 12,000여 명. 이후 영국의 화석연료 사용은 점점 줄었고 미세먼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런던의 미세먼지 평균치는 세제곱미터당 22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2배에 가까운 4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기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후된 에너지원들에 대한 의존을 끊고 배를 돌려야 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미세먼지 청정국이 된 영국의 변화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40분 JTBC 특집 프로그램 코드명 그린 에너지를 바꿔라에서 탤런트 박진희 씨의 내레이션으로 방송됩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틀 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사진입니다.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특혜라는 정보들이 퍼지고 있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황제 출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좀 볼게요. 특혜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제 출두로 볼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정반대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김 지사의 모습과 국정농단 때의 모습을 한 화면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김 지사는 서류를 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피고인들은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 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김 지사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할 때 수갑 같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게 지난해 3월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서가 바로 이제 바뀌기 전후의 규정 원문이라는 건데 그러면 국정농단 피해자들은 이전의 규정을 따른 거고 김 지사는 바뀐 규정을 따랐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갑을 꼭 채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에는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으면 수갑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도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사진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뭐 가짜 뉴스 그리고 야당에서 논평까지 등장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 구속이 된 일이 꽤 있었잖아요. 그 피고인들은 어땠나요? 네, 지난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서류 들고 있습니다. 수갑은 없습니다. 사법농단으로 최근에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았습니다. 수갑을 찼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뀐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잘과 열심히로 잡았습니다. 잘한다와 열심히 한다?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국회 발언에서 여기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열심히 한 거를 제가 뜻하는 겁니다. 저희가 약간 중간에 편집을 했는데요.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국회의원들 몇몇 죽고 또 정유섭 의원도 웃었는데 그 다음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그냥 열심히 했다는 뜻이다. 열심히 한 거를 뜻한 거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10초의 침묵이 있었나요? 꽤 긴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10초를 다 침묵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줄였습니다. 이건 잘했다와 열심히 했다는 물론 뭐 다르긴 하죠. 근데 본인 생각에 나는 분명히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좀
그 생각하게 하는 답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예. 야당 의원들은 상당히 강한 비판을 이어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지표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경포대, 즉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 등은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를 앞으로 키워가면서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채워가겠다라는 취지로 많이 대답을 했는데 정작 경제사령탑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예. 잘한 게 너무 많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열심히 한 것을 뜻한다라고 해서 그럼 잘한 게 없다는 말이냐라고 부적절한 대답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김성태가 김성태를로 잡았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2명의 김성태 의원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왼쪽에 뭐 많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있고요. 오른쪽은 4살이 더 많은데 비례대표인 김성태 의원입니다. 둘 다 당은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예. 다음 달 4일 KT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청문회를 무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KT 채용 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원래 어제 이 과방위 의원들이 여야 정치권에서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정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간사가 바로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입니다. 예. 즉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럼 그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비례대표, 예. 그 의원의 반론도 있습니까? 예. 한국당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입장문을 냈고요. 제가 이제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에게 따로 반론을 들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 우리 법안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번에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KT 청문회 일정도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구하기가 아닌 민주당에서 일부 법안 일정을 지켜주지 않으니 그럼 우리도 청문회를 못 지키겠다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계속 KT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원래 안건인 아현동 화재 사건만 다뤄야지 예. 채용비리 의혹 등을 다루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라는 소식을 박성태 기자가 전해줬군요. 예. 미안합니다. 썰렁해서. 아닙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다 키워드리겠습니다로 뭘 다 잡았습니다. 키워줍니까? 아이를 다 키워드리겠다는 아이를? 건데요. 예. 최근 경북 문경시가 일부 가구에 편지와 책자를 보냈습니다. 시장 명의로 보낸 편지를 잠깐 보면 예. 아이는 우리의 행복한 선물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낳는 대로 다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출산 장려금 지원 대책을 얘기한 건데요. 예.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금, 뭐 학자금도 지원하겠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중고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있는데요.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몇 가지 이외에도 좀 더 있었습니다. 지금 예.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리 후세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노후에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노후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냐?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후세 어깨가 요즘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낳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거니까 많이 낳아야 우리가 부양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편지를 2017년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가구에만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시에서 그걸 다 이렇게 파악을 했나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행정전산망에 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를 낳았거나 또 애를 2명 정도 낳았으면 다둥이가 가면 이런 대책이 더 많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한 가구에만 따로 보낸 겁니다. 물론 이제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콕 집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편지까지 보내니 불쾌했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문경 씨가 다양한 출산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좀 해당이 될 만한 분들에게 직접 편지와 책자로 홍보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전국 최고의 출산 장려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조금 많이 주긴 합니다. 예를 들어 셋째를 낳게 될 경우 약 3년 반 동안 1,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의 우선권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혜택만으로도 확 끌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을 가진 댁에도 저 서한이 발송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그 댁에서는 아니 또 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요즘 같은 세태로 보자면. 그러니까 저렇게 셋째를 낳으면 혜택이 더 있다라는 꼭 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ime after time, I tell myself that I'm so lucky to be loving you. So lucky to be the one you run to see in the evening when the day is